2020년 하반기쯤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호황장이긴 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주식시장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불안할 수가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이사님께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거나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올해 장은 이제 사실 작년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사실 이제 대부분 수익들이 많이 나셨는데 올해 특히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되게 힘든데 새로 들어오신 분도 당연히 맞습니다. 힘들고. 예. 네. 근데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올해 되게 힘들어하신 게 뭐냐면은 뭐 이게 수익률을 떠나서요. 그걸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초심자의 행운 네, 이런 거. 맞아. 예. 근데 그 워런 버핏도 사실 그 얘기를 자주 강조했던 게 네. 시장 앞에 겸손하고 네. 사실 자기가 잘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운도 좀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잘 되니까 공격적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레버리지도 쓰고. 내가 되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요, 좀 빠지면 다시 금방 회복을 해줬어요. 네. 시장이. 근데 7월부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예. 물론 이제 좀 최근 들어와서 며칠 올라가긴 하지만 증시가 쉽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데미지가 되게 컸고, 일부 기업들은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30%나 빠졌고, 예. 하이닉스는 40%가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꼭대기에 사신 분은 그렇죠. 빚까지 내셨으면요, 예. 원금의 거의 80%가 날아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올해 한번 더 보여준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 항상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연초부터 힘들었거든요. 네. 연초에만 좋고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되게 많이 좀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투자는 대부분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어차피 뭐 이자도 지금 안 나오고 차라리 그 적금도 어차피 지금 쉽지 않으니까 네. 적금 말고 뭐라도 난 바꾸고 싶다. 근데 부동산이 좀 힘드니까 주식으로라도 이렇게 바꿔서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다 무슨 트레이더가 되려고 그러세요. 그냥 사고 팔고. 왜냐면 수익이 났는데 10% 수익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20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심정은 저도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그게 없어지고 자꾸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시세만 쫓아다녀요. 아, 뭐 하루 오르면 기분 좋고 하루 빠지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저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들고 가도 돼요. 예. 아, 근데 제가 물어봐요. 이거 처음에 이거 왜 샀냐고. 아니 이거 적금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아, 그럼 더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빠졌는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처음에 그 초심이 있거든요. 뭐, 물론 처음부터 단타하려고 사신 분도 계세요. 뭐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주식을 그렇게 좀 장기 마인드로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좋은 현대차가 됐건 간에 그런 마인드로 들어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그냥 시세만 매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오늘 어쩌고 오늘은 왜 빠졌고 근데 저는 뭐 방송에서도 제가 하는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황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니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고 내일 어제 빠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를 산 마인드가 뭐 3년, 5년, 10년 차라리 내 월급 100만 원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샀으면 급락을 좀 즐겨라 차라리. 예.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그 임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무슨 이제 교수시더라고요. 사회이사신데 사회이사는 이제 자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주식 사면 100주씩 사시는 거예요. 한 달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아마 초심이 적립식으로 살려고 하실 것 같아요. 매달 사요. 정말 제가 체크해봤는데 매달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100주씩 사더라고요. 2년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와, 근데 평균 단가를 계산을 딱 해보면 나오죠. 단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한 5만 원대 후반 돼요. 근데 물론 이제 9만 원대까지 갔다 7만 원 왔으니까 그런데도 빠지든 오르든 상관 오히려 빠지면 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본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내 소중한 그 예금을 월급의 일부겠죠. 100만 원이면 한 달에 7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거를 차근차근히 진짜 자산으로 바꿔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그거를 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너무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좀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요새 미술품 경비도 많이 하는 것처럼 자산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하루하루에 이렇게 등락에 거듭 그 일일비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도 자꾸 내 계좌 빠져 있으면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하지만 뭐 우리 평생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 뭐 주식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저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있으면 자산이 되고 자산은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말씀해준 대로 옛날에는 사실은 이런 투자 공부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니 은행에만 넣어놔도 10% 보장해 주니까 뭐로 다른 걸 공부해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워런 버핏도 있지만 이번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건 맞는데 그 사람의 만약에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됐다면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맞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결국엔 자기 사업을 했지만 부를 잃은 거는 주식으로 부를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렇게 부자 순위를 보면요 다 주식 부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뭐 부동산 부자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도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업이니까 기업이 또 성장하고 또 자기 공부한 만큼 또 그렇죠. 벌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너무 지금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제발 하루하루 뭐 미국 시장이 내일 망할 것 같다 뭐 중국이 뭐 긴축하면 어떡하나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이제 큰일 났다 돈 빼야 된다 제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든 간에 성장을 계속 한다고 그냥 믿는다면 계속 장기적인 마인드로 분할 매수다. 저는 월급의 일부를 계속 매달 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고수분들 중에. 그분들 결국 성공하거든요. 진짜 성공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기업을 고를 능력이 없으면 요새 ETF 많이 하잖아요. 지수형 ETF에만 투자를 매달 해도 정말 좋은 성과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봐도요. 옛날에 현대차는 사람들이 인정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보면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진짜 잘 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현대차라는 기업을 내가 만약 현대차 오너고 뭐 만족을 해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차들이 디자인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봤는데 그 정의선 회장의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제 모빌리티로 간다. 2027년에는 드론 택시까지 만들겠다.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한다면 한번 믿고 투자해보는 거죠. 매달. 근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주식투자의 또 사실 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100%가 어디 있어요. 리스크 없으면 리턴은 또 없는 거니까. 이게 주가의 속성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그걸 아셔야 되는 게요.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일시장의 오해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에서 큰 수익 내기 솔직히 어려워요. 결국 장기 보유하면 그래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장기 투자할 때 적립식으로 할 때 한번 급 나가는 장에서도 내가 무조건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단가를 낮춰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뭐 좀 긴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명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자산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절대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장사 잘하나 그것만 계속 매일 체크를 매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되 자신감 갖고 공부하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저 이사님하고 처음 대화 중인데 대화를 해보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연수가 이사님의 힘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 뭐 주식 잘 모르지만 주식 얘기할 때 주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사님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까요? 거기에 어떤 이사님만의 원칙이 있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저는 예전에 오케이. 되게 좋아했어요. 오케이. 근데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인생도 타이밍, 뭐 주식도 타이밍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삼성전자도 9만 원에 사신 분이 계시고 5만 원에 사신 분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주식은 분명히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너무 재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 그럼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시세의 현혹이 돼버려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올해 1월달에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분명히 비쌌거든요. 저도 그때는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개인 투자를 엄청나게 샀냐면 타이밍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심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도 안 해보고 비싼지 싼지가 아니라 주변 분위기가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포모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1월 둘째 주, 제가 아직도 이게 왜 기억하냐면 1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그날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갔는데 정말 제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래량을 봤어요. 개인 투자분들 정말 미친 듯이 샀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진짜 정말 힘없이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타이밍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3월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질 때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매도하면 안 되는, 매도를 해야만 되는 타이밍이다. 근데 이 세상에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없어요, 솔직히. 누구도 없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간다고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일 올라갈 기업들 맞춰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제가 잡아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100% 맞죠.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CNBC에 그 경제 채널에 되게 유명하신 그 짐 크레이머라는 그 진행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고. 황소가 강세장 말이네. 곰이 이제 약세장, 베어잖아요. 근데 돼지는 돈을 못 번대요. 돼지가 누구냐면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을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증시가 막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3,500 갈 것 같다. 그래서 더 지르는 분도 계시고 이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3,200이니까 3,000 깨질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3,200에서 현금화하신 분은 물론 성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2,900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 계좌가 과연 지금 행복할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3,150, 200에 그 현금화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손절도 하고 2,900 가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다 팔아놨는데 주식이 하나도 없대요. 올라오는데 2,900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마인드는요 2,900 가니까 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2,900을 가니까요 자꾸 눈앞에 2,600이 보이는 거예요. 2,700. 그리고 그때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뉴스 기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배가 마치 불안하게? 세계 경제가 망하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마음먹어서 못 사요.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망할 것 같은 경제가 갑자기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한 듯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근데 왜 못 사냐면요 2,700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다음날 2,950 한 3일 만에 3,000원 간 거예요. 못 사요. 그리고 3,050까지 갔어요. 만약에 이분은요 3,200, 3,300 가도 못 삽니다. 그거 언제 사냐면요 3,400 가면 이제 그때 뒤늦게 사요. 늦었구나 하면서 지금은 사자. 왜냐면 이제 다음 타이밍을 뭘로 보냐면 4,000을 보는 거예요. 또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내가 매일매일 단타에서 뭐 트레이더 하시는 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자산으로 바꿔가신 분이라면 타이밍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맞춰도 못 벌어요. 진짜 정확히 맞춰도 내 마인드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의해서 그래서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이 갤럭시 폰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들어서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폴더블 폰을 이제 가서 만져봤더니 너무 반응도 좋고 괜찮아요. 그럼 그걸 봤다면 보자마자
대부분의 투자분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러잖아요. 폴더블 한번 사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괜찮네. 주변 반응도 보고. 그러면 사서 그냥 끝나죠. 사실 그걸로. 잘 만들었네. 근데 투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폴더블폰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폴더블폰이 2년 동안 망한 걸 알아요. 그럼 폴더블폰 납품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다. 예. 거기로 연결 지어서 그걸 보자마자 투자 생각을 하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내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돼서. 2300, 3000 간에 2900 그런 게 아니라. 지수를 타이밍으로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수 맞추기 놀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의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미 알려지면 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선반영이라고 네, 선반영.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차트 보면은 주가 움직임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월봉 같은 거 있죠. 월간 차트 보면 많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폴더블폰 회사들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해가지고요. 그 폴더블 처음 출시됐을 때 주가가 되게 밑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도 막 2배씩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그걸 생각하는 순간 그냥 그때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변 보니까 되게 많이 사갔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한 달 전이었죠.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근데 오징어 게임 저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추석 때 제가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밤에 거기 이제 그 호텔에 넷플릭스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근데 갑자기 순위에 올라와 있길래 한 몰아치기라고 그냥 봤어요. 예. 어차피 뭐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한 번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거 추석 연휴 끝나면 방송에서 무조건 드라마 제작사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심상치 않다.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저랑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딱 된 순간, 근데 그때요, 추석 연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갖 암울한 뉴스가 다 쏟아졌어요. 주식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대표적인 게 헝다. 중국의 그렇죠. 헝다 사건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때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장이 안 열려서 좀 피해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갖 머릿속에 헝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헝다 때문에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전 세계 안 망하는데도 언론 기사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날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보고 좀 공부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어떡하지? 코스피 얼마까지 빠지지? 이 고민, 현금화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죠. 진짜 주식 투자 잘하는 분은 오징어 게임을 공부를 해요. 근데 찾아봤더니 없어요, 상장사가. 그러면 넷플릭스의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 이거는 직접 투자 못하니까 근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봤을 때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엄청 투자하겠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관련된 드라마 기업들이면 지수가 급락을 했거든요. 피어 그룹들 이렇게. 네, 다 올라갔습니다. 그냥 역주행했어요,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연결하자마자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산 사람들은 승자가 된 거죠. 네. 반대로 생각, 매도 타이밍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수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기업마다 다 달라요. 내가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고 내가 어차피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고 목표 수익률 10에서 15% 잡았다. 그러면 그런 건 타이밍 잡아서 팔면 돼요. 목표 수익 왔을 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뭐 몇 년씩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잡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효성첨단소. 이게 뭐하냐면은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효성첨단소는 수소 연료전지 아시죠? 거기에 그 탄소 섬유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걸 국산화한 회사예요. 엄청 좋잖아요. 주가가 한 5-6배씩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통 대부분 30-40% 목표로 하거든요. 그냥 타이밍 보신 분은 그냥 물론 수익은 났는데 땅을 치고 좀 후회하고 계시죠. 5배, 6배인데. 네. 팔고 났더니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도 사실 그렇게 갈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내가 장기로 투자했을 때는 타이밍은 이 기업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랑 반대로 갔을 때 탄소 섬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효성첨단소가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거든요. 일본에 도레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너도 나도 막 탄소 섬유 하겠다는 거예요.
막 대기업들이 팔아야 돼요.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독점해서. 그런 거라든가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아니면 탄소 소모에서 뭔가 이 회사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나 현대차가 채택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게 보이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우리 모르는데 아니 테슬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수익이 났겠어요? 그 사람은 타이밍 보고 맨날 단타 쳤어요. 네. 안 났겠죠. 네. 자기 사업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네, 우리 회사 잘났어. 그냥 네. 계속 가져간 건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너무 타이밍 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맞을 때가 진짜 타이밍이고 틀렸을 때가 매도할 타이밍. 아니 너무 명쾌한. 저는 그거예요. 네, 되게 납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되 나중에 매도 타임에 그 아이디어가 무너졌을 때 네. 그게 근데 일시적인 훼손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의 중대한 그 근간이 무너진다는 거 보면 그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네, 그것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주식 고수분들이나 구루분들이 장투해라, 단기 투자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떨어져도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뭐 종목이나 섹터나 이렇게 이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 투자는 항상 제가 이제 백미러를 저도 이제 백미러 보지 말고 원래 주식 주가라는 게 미래를 선반영을 항상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미래를 보라고 하지만 근데 장기 투자를 어쨌든 내가 5년 10년 한다면 이 회사 일단 과거도 보긴 봐야 돼요. 과거. 예, 왜냐하면 과거 보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봐야 이 회사가 일단 내가 5년, 10년 했을 때 적어도 그 회사가 망하진 않겠구나. 왜냐면 5년, 10년 후에 사라질 기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일단 체크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과거를 볼 때 이 회사가 위기 때도 돈을 벌었는지. 위기 때 돈을 벌었는지. 왜냐면 위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를 왜 저는 자꾸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가 2004년도에 지금 이제 주가, 옛날에는 이제 주가 훨씬 비쌌지만 액면 분할해서 좀 싸졌지만 2004년도로 이제 이렇게 그 돌아가면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7,000원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으면 35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액면 분할 했으니까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7,000원인데 이게 지금 7만 원 왔잖아요. 네. 근데 2004년 이후로 우리 금융위기 맞았죠. 그렇죠. 유럽의 재정위기 맞았죠. 그렇죠. 코로나19 터졌죠. 온갖 악재가 다 쏟아졌고. 중간에 가끔 뉴스에 뭐 애플이랑 싸운다, 뭐 한다. 뭐 중국이 반도체 만든다, 그렇죠. 뭐 반도체 이제 뭐 끝났다, 뭐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실제는 어떻죠?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도 돈 버는 기업이 입증이 된 거예요. 아, 이 기업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과거를 일단 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를 타는 산업들 있죠. 화학주, 조선주, 아니 뭐 철강주 이런 게 포스코도 예전에도 보면은 지금 포스코가 3조 벌거든요. 조 단위 벌던 회사인데 적자 난 적도 있어요. 안 좋을 때는.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얘는 사이클이 이렇게 되게 심하구나. 경기 민감주. 네, 그럼 내가 너무 좋을 때 사면은 엄청난 손해를 봐요.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포스코가 2007년도에 7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35만 원이에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이 기업이 위기 때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기업인지 이거를 먼저 꼭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네. 그게 이제 됐으면 이거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도 그렇게 되겠죠. 네. 네이버, 카카오도 뭐 사실 위기라는 게 없죠. 이 기업들은 꾸준히 버니까 뭐 현대차도 좋고 꾸준하니까 이런 기업들이면 일단 좋고 두 번째가 그래도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 좋지만 몇 년 안 갈 때도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몇 년 안 가는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주가 못 오르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모으기는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배당. 네, 기왕이 배당까지.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주주를 위한 정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는 배당 많이 안 줬어요. 옛날에는. 배당도 1년에 한 번 주고, 왜냐면 투자할 게 많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좀 현금이 100조가 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다 주는 건 아닌데,
배당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기마다 줘요. 분기마다.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 한번 4개 분기 합치면 1년에 2%는 줘요. 근데 IT 겹치고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도 많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좀 돈 잘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 3에서 4%도 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저는 2% 이상 정도 되면 그리고 과거 이력도 보세요. 꾸준히 배당액은 늘려왔는지. 네. 그런 거면은 일단 이것도 역시 2번째 테스트 통과한 거고 역시 이제 3번째가 뭐냐면 CEO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CEO.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CEO하고 대주주가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 친화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주는 주주 가치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는 솔직히 제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많이 권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가 꼭 죄송스러운 게 꼭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제발 우리나라가 좀 법을 좀 바꿨으면 저는 좋겠는데 미국이 부러운 게 있어요. 소액주주를 위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 특정 회사를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한 가구 회사가 얼마 전에 M&A를 해가지고 지분을 팔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대주주는 너무 기분 좋죠. 비싸게 팔았어요. 대주주는 비싸게 파는데 대주주는 좋은데 그럼 나머지 소액주주는 뭐냐 이거죠. 소액주주는 못 팔아요. 그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는 소액주주는 계약을 맺고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사줘요. 그럼 대주주는 50% 수익을 내잖아요. 10만 원짜리 주가를 근데 일반 소액주주는 그냥 그대로 10만 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이 있어가지고 소액주주들은 많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M&A 같은 걸 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주가 15만 원에 팔죠. 소액주주 것도 사줘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좋네요. 네, 되게 좋은 거죠. 그런 법 제도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주식 가치는 더 올라가요. 소액주주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비싸게 팔아도 소액주주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 회사 좋아서 내가 돈 투자해서 회사도 좋고 그 돈으로 회사도 투자하고 또 잘 돼서 M&A 된 거니까. 근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냐 이거죠. 아니면 배당이라도 더 해주든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좀 우리나라 아직은 좀 법제도가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도 많거든요. CEO분들이, CEO나 대주주분들이 LG생활건강의 차석영 그 씨가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뭐 주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과도 좋고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CEO를 항상 이 CEO의 성향이 좀 어떤지 주가가 올라가는 쪽을 어쨌든 좀 관심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한 가지 뭐 더 말씀드리고 CEO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벌 체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좀 기회는 있어요. 2세나 그러니까 1세에서 2세 바뀔 때 2세에서 3세 바뀌고 나서 바뀌는 그 과도기엔 주가 잘 안 가요. 상속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정의선이 그 씨가 부회장에서 회장 됐잖아요. 회장이 되면 이제 정권이 다 위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회사를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자기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가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3세 경영체제가 확립이 됐을 때. 얼마 전에 하나그룹이 요새 우주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 김동관 사장님이 물려받았는데 이제 자기 성과를 그쪽으로 내고 싶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재용 부회장님은 빨리 회장님 돼야 될 텐데 그래야 좀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투자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좀 뭔가 100%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하실 때 고민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3세나 2세가 경영체제가 확립이 되면요 왜 좋냐면 이제 잡음이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그 방향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주가도 좋아요. 이 회사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내가 개인 투자 봤을 때 이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립이 안 되면 여기가 맞는 건지 저기가 맞는지 모르니까 투자할 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CEO나 이런 교체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역시 4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정말 전방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좋아질 산업인지. 하여간 기업 효과도 있고 산업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산업 효과를 되게 많이 보는 국가라서 그래서
현대차를 5년, 10년 투자할 수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잖아요. 네. 마지막 조건이 산업인데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게 될까? 일단 내연기관은 이제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현대차 그럼 내연기관에서 지금 준비를 그 전기차로 잘하고 있냐? 아이오닉 5, 뭐 제너시스 브랜드 누가 봐도 전기차로 가잖아요. 지금까지 성과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유율도 괜찮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전기차 보면요 밑에 플랫폼 있잖아요. 이 GMP 플랫폼인데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이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그 많은 회사 중에. 현대차는 이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기차 다음이 뭐죠? 자율주행차. 일론 머스크 벌써 시작했죠. 현대차는 202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한대요. 이미 리프트라는 회사랑 협업을 맺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오, 자율주행도 벌써 준비하고 있네. 그리고 2027년에는 이제 우리 날아다니는 택시, 드론 택시, UAM 이거 거기다가 수소 선박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그리는 그림 중에 잘하는 거 수소. 수소차를 지금 전 세계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방향하고 뭔가 맞잖아요. 근데 성공할지는 우린 모르죠. 앞에 들으면 정부도 도와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수소는 무조건 도와줘요. 유럽에서도요, 되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유럽에서 그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유럽의 고속도로가 잘 연결돼 있잖아요. 16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현대차는 너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수소가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현대차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디테일한 건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 현대차는 대부분 합격이에요. 그럼 한번 믿고 해보는 거예요. 매달. 근데 거기에 이 4가지 조건 중에서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1, 2, 3번이 아무리 좋아도요. 앞으로 꺾이는 산업이면 주가 안 가죠, 당연히. 사양 산업이면. 대표적인 게 오프라인 유통회사들. 오프라인 유통회사들 돈, 뭐, 아직은 잘 버는데, 그 롯데쇼핑만 해도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돈을 못 벌어서 할까요? 사양 산업이니까. 모든 게 온라인을 하는데, 그나마 이마트는 좀 버텨주잖아요. 근데 롯데쇼핑도 온라인을 하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돈이 많고 좋아도 CEO가 잘해도요, 이 산업 트렌드가 안 맞아버리면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쳐요. 밸류가 높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엄청 할인받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전 돈 잘 벌어서 제가 저평가돼서 좋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홈쇼핑이거든요. 홈쇼핑 되게 싸요. 안 가요. 돈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은 이런데요, 주가는 이렇게 역주행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그 라이브 쇼핑 때문에. 요새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직접 자기가 쇼호스트가 돼가지고 물건을 판매. 아니 홈쇼핑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 독점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4번이 진짜 중요해요.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진입 장벽이 높고 어쨌든 뭐 진입 장벽이 낮더라도 아니면 이 회사만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이걸 뚫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할 때. 그래서 주식 투자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직장인 투자자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부업으로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초보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해주시고 투자 조언이 있다면 초보 입장에서. 직장인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간이 없다. 또 시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초였는데 주식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자기 실력도 있겠지만 너무 잘 되니까 전업해야 되겠다. 회사 그만두자. 아니 몇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번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요 없네. 뭐야 이거 빨리 나 주식이나 해야지. 무슨 뭐 회사 생활에. 나 DNA가 주식 고수 DNA네. 맞아요. 그럼 올해 초에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전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어떤 애 결과가 다 후회해요. 회사나 다닐 걸. 너무 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셨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 직장인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는 진짜 어렵고요. 쉬운 게 제가 얘기를 쉽게 해서 그렇지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근데 현대차도 지금 20만 원 넘었지만 한때는 6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사실은. 불과 1년 전에.
그 6만 원까지 갈 때 회사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간 건데 그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네. 예, 변수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기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과가 다 좋았어요. 예. 근데 그 노력들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 출퇴근 시간에 특히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공부하고 계시고, 책으로도 하시고, 시간은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뭐 점심시간 이렇게 여가 활동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진짜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밥 빨리 먹고 와서 낮 좀 자지 마시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내가 진짜 재밌으면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저녁에 드라마 주말에 몰아보시고, 공부하세요. 아니, 뭐 몇 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 1시간이라도 하루에 나 무조건 1시간은 해보겠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 다 합쳐가지고 1시간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왜 하라고 말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습관 되면 우리 그 김종국 씨 같은 경우 막 헬스 하잖아요.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김종국 씨는 그게 삶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안 하면 몸이 간지러워서 미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이지만 안 하면 그냥 너무 찝찝해요, 그냥. 예. 이미 머릿속에 너무 막 찝찝한 생각밖에 안 해요. 오늘 안 해버리면 귀찮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습관을 만들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자동으로 하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루틴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 신문만 보셔도 돼요. 그 경제신문에 산업면만 보셔도 좋고, 아니면 난 정말 유명한 그 유튜브만 한번 한 달 동안 공부해보고, 유튜브를 보고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배터리로 자기가 적으세요. 이 핵심만 적고, 거기 뭐 그래프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캡처도 하시고, 자기가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내용은 자기게 돼요, 사실은. 만드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끝났잖아요. 혹시 주변에 직장인 동료 중에 주식 투자하는 동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강의하는 순간 자기께 한번 더 아시잖아요. 강의하면 한번 이거는 이제 완전 공부의 핵심을 알고 계시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예.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요. 네. 그러면서 신문도 또 한번 이제 넓히는 거죠. 신문 보고 또 책도 보고 증권사 보고서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네. 6개월 하다 대부분 많이 포기하세요. 네, 근데 진짜 눈 딱 감고 1년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전업은 정말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진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그 신문기사에서 나왔는데, 연봉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봉이 1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년에 이제 40대 정도 되면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다니면 세금 떼면 한 500 정도는 나와요. 대기업 이제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근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면 좀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그냥 500으로 칠게요. 그럼 1년 연봉이 6천이잖아요. 그냥 세금을 제하지 않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 제하고 그냥 실수령액 500에서 6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1년에 내가 번다고 주식으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둔다면. 그러면 1년에,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에서 20% 수익 나면 잘한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네. 워런 버핏이 매년 20%씩 벌었어요. 평균적으로. 그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고. 뭐 그냥 뭐 유인이니까. 힘들어요. 1년에 10% 내기도. 근데 6천만 원을 10% 내려면 원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6억이잖아요. 6억이잖아요. 여러분 시드머니 6억 있으세요? 6억이 있어야 그걸 만들어요. 그냥 10% 내면. 6억 있어도 6억을 다 주식에 넣어야 되냐? 다 넣어서 해야 돼요. 이게 쉽냐고요. 그리고 6천만 원 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예,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몇천 버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뭐 300만 원이면 3,600이고 400이면 4,800인데 300 벌려면요, 시드머니 3억은 있어야 되고요. 400이면 4억은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시드머니 자체 생각 안 하고, 뭐 1년에 3천 벌 수 있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버는데 주식에서. 너무 시가해서요.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그냥 무시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받는 그 3천,
4천, 5천, 6천의 그 가치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마 와닿으실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어려운 돈이에요. 벌기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10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벌까 말까예요. 예. 근데 이 1년에 6천만 원 버신 분이 6억이란 거를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벌 수 있는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업을 하는 순간. 투자는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거는 돈 빼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네. 올해 특히 7, 8, 9월 달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인분들 정말 공감. 아, 월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주식으로 많이 까먹으니까. 근데 생활은 되잖아요. 내 월급은 나오니까. 네. 그리고 그 월급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도 그렇죠. 되고 무조건 주식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 미술품 경매도 많이 하고 요새 비트코인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에서 나온 현금 흐름의 일부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 그거를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계속. 직장을 통한 소득이 투자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1년을 이제 마감을 하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염선 이사님은 2022년 주식시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2022년도는 좀 상반기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올해 시장이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내년 상반기에 안 좋은 걸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어요. 주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시장이 전망하는 게 경제가 그동안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좋아졌잖아요. 꺾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꺾였고 내년 2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많이들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를 봤을 때는 그럼 주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절대 안 그러고요. 미리 선반영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면 6개월 먼저 가요. 그러면 내년 2분기가 저점이면 올해 연말부터는 시장이 나쁠 게 없어요. 예.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고 그게 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이 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좀 금리 올리지 않을까. 예, 이거에 대한 좀 리스크인데.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은 내년 아마 연말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내년에 연말에 뭐 올릴지는 뭐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연말에 만약에 올릴 수 있을지는 상반기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좋으면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좋으면요. 내년 하반기 좋다는 걸 미리 반영해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경기가 좋으면요. 금리 올립니다. 금리 올리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린다고 자꾸 하잖아요. 증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나 보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되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올립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동산하고 주식이 다른 게 부동산은 기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 대출 끼고 많이 사니까 금리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금리 오르면 안 좋은 건 맞는데 주식시장은 안 그래요. 금리가 올라도 같이 가는 게 거의 유일한 게 주식입니다. 예. 왜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니까. 경기 좋아지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금리 올릴 거니까 하반기 경기 좋다. 그걸 상반기에 미리 반영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막 원자재 가격 뉴스 많이 보셨죠. 막 천연가스 가격부터 해가지고 석탄 가격 뭐 지금 난리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게 LA 항구 같은데 배가 막 둥둥 떠다녀요. 이게 항구에 못 들어가니까. 적체. 그게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나 봐요. 이게 이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일을. 일자리도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는 제발 좀 일 좀 하라고 하는데 사람 복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롱비치 야 너네 24시간 빨리 가동해. 그냥 명령 내려버렸잖아요. 거기 이제 기업체들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엔 그게 너무 극대화돼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게 비정상은 정상화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도 비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 그 적체 현상도 다 저는 정상화 된다고 봐요.
그러면 기업들의 그 비용 부담은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해소가 됩니다. 물가가 왜 오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없대요. 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하면 그 제품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가 튄 건데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복귀할 거고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올해 이번 달 말로 알고 있는데 10월 말경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 있게 지출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고용에도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안 좋은 거를 이번 여름장에 시장이 그냥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도 좋지만 올해 11월, 12월부터 좀 강세장이 조금씩은 시작되지 않을까. 주목할 만한 산업 분야는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신 게 지금 최악인 걸 사자는 게 저의 좀. 지금 최악인 걸 사자. 주식시장을 반대로 하시는 최고인 걸 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좋은 것들 있죠. 최꼭지 산업. 올해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진단키트 같은 거. 돈 많이 벌잖아요. 진단 수요하는 거. 그 기업들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왜냐?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예. 진단 수요가 주니까. 그러면 지금 최악인 산업이 어디냐면 이미 주가적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바로 여행 항공이죠. 예. 그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다 적자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벌써 들썩여요. 그래서 여행 항공주를 지금 사자는 건 아닌데 근데 그중에 여행주는 전 좋아 보여요. 왜냐면 구조조정이 끝났잖아요. 저도 빨리 여행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죠. 여기 계신 분들. 기회만 되면. 예, 예. 누구나 아마 진짜 만약에 지금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예를 들면 뭐 그 괌을 가는데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가라고 치면 100만 원 해도 뭐 가실 사람 많을 거예요. 저 보복 소비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정말 많아요. 근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업체는 몇 개 없어요. 네. 그러면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 여행사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항공기 부품 회사. 항공기 부품. 왜냐하면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항공기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쓸 거 없잖아요. 반납도 하고. 보잉도 회사가 되게 안 좋아졌고. 그 보잉이 2년 전에 그 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해소는 됐어요. 해소됐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진짜 주문이 막 들어온대요.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데서 막 역대급 발주가 나온대요. 그럼 보잉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럼 만드는 업체는 딱 두 개예요. 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세계 1등이 보잉, 2등이 에어버스, 3등이 제 이름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코드명이 ERJ라고 있어요. 그 미국 증시로 상장이 돼 있는데 그 브라질에 항공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세계 3등이에요. 네. 캐나다의 봄바르디에인가요? 그 회사가 4등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보잉이 높은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요. 최근 주가도 좋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이 회사들이 비행기라는 거는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어요. 되게 독특한 게 자동차도 현대차가 계열사를 다 만들잖아요. 근데 항공기는 안 그래요. 외주를 엄청 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사천시 같은 데 가보면 사천시에 그 항공기 부품 회사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항공우주 아시죠? 거기서 보잉 뭐 기체 구조물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돈을 못 벌죠. 발주가 시작되면 이쪽은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최악이니까 이제 좋아질 일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았던 것 중에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게 광고. 네. 광고가 큰 대형 기획사들은 광고 수주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마케팅비를 줄여버리잖아요. 예. 일단 현금 우선순위에서. 예. 근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죠. 경기 좋아지면 어쨌든 이제 광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광고 기획사도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엔터사. 예. 근데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원래 주가 안 올랐으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더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와, 오늘 이 방송 찍는데도 막 JYP도 막 날아다니고. 그렇죠. 뭐 하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그 BTS가 이제 공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저는 아무리 좋아도 오른 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근데 뭐 늦게 사서 사실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인 거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너무 주가 안 좋았잖아요. 올해 정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고점에서 40% 빠졌고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빠졌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면 지금 돈을 잘 버는데도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삼성전자가 15조를 벌었어요. 이번 3분기에. 주식이 힘들어 그래요. 아니 15조 벌었는데 뭘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근데 주가는 계속 빠져. 예. 왜냐? 내년에 실적 안 좋을 거고 메모리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그 대만의 한 업체가 조상 기관이 내년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15에서 20% 빠진다고 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막 기관 투자들이 올 것이 왔구나. 다 던져. 예, 내년 볼 거 없어.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내년까지 안 좋은 거 이제 모든 투자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앞진 않아요. 내년에 안 좋아도 주가 절대 안 빠집니다. 선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100이 안 좋다고 예상했는데 만약에 80만 안 좋아져요. 그럼 주가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못 봤네?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 순간 주가는요, 그냥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눌려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악인 거 사면 왜 좋냐면요, 최악인데 회사가 현금이 좀 있어요. 그래도 버틸 채가. 빠질 일이 없어요. 밑에가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회사가 지금 싸게 거래되는 이유 하나가 해소가 딱 되잖아요. 네. 비싸져기 시작해요. 그걸 노리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걸 못 하시는 이유 지겨워서 못 해요. 안 가거든요. 남들은 뭐 아까도 엔터사 말씀 엔터사 막 10% 가는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마이너스 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우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그런 최악의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만 좋아지면요. 진짜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계곡에서 폭포수 떨어져. 그게 아니고 실제 반도체 사이클은요. 이렇게 완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악인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번 지금은 저는 사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삼성전자 좀 힘든 기업이에요. 주식 투자 기업이. 왜냐면 사이클을 좀 타요. 근데 사이클을 타도 위기 때 적자를 안 봐요.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가 나요. 그 사이클이 지나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해요. 아, 기업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회사 같아요. 대단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저는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1년에 이 회사가 버는 돈이 50조예요. 50조고 연 매출이요. 거의 이제 3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 딱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애플도 비슷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애플은 시총이 3,000조인데. 아니, 삼성은 이제 450조가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너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1,000조 간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주주를 좀 위해주는. 예, 이게 제도 같은 게 개선되면. 주주 프렌드.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가능은 한데. 잠재력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가 없으면 또 전 세계 IT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디램 반도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걱정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주가 빠진 거는 걱정하시겠지만 기업 자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삼성전자는 급 나갈 때는 기회였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규제 이슈 때문에. 드디어 한국도 올 게 왔구나. 왜냐면 그동안 사실 규제 청정 지역이었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랑 약간 좀 달랐던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카카오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는 생각보다 안 빠졌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가 이번에 그 정말 질주를 했어요. 정말 플랫폼, 우린 매일 쓰는 플랫폼이고 네이버는 사실 매일 안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이버 뭐 검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검색, 구글 검색도 있고. 근데 카카오는 누구나 하루에 매일 쓰니까. 카톡은 계속 쓰니까. 그래서 훨씬 주가 상승률이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돈 버는 건 좋아요. 뭐 플랫폼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확장. 계속 뭐 여러 가지에서 모빌리티도 하고 페이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는 그게 나와버린 거죠.
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건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소위 이제 소상공인이 그 갖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플랫폼이 그거잖아요. 플랫폼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소비자가 있고 여기에 사업자가 있죠. 네. 이걸 연결해 주는 거죠. 네.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네. 그게 플랫폼의 역할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나쁠 게 없어요. 플랫폼이. 물건들 싸게 또 할 수도 있게 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든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대기업이 하자는 소상공인들한테 이 플랫폼이 이 카카오가 이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중개만 했으면 중개해서 뭐 하면 상관없는데 중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가 이제 직접 다 해버리겠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꽃 배달은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완전히 거의 카카오 헤어 같은 거, 예, 이런 것들도 뭐 수수료를 많이 받네 마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범수 소장이 뭐 국감장 가가지고 정말 이제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과민 반응 보였던 거죠. 네. 아 이건 아닌데 어떤 주주분들도 그러시더라고. 카카오 자기가 주주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너무 좀 그렇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너무, 주주분들이 말씀할 정도로. 네. 근데 사실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은 무조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제일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거예요. 네. 돈 벌고 기업 가치 올려서 주주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네. 주가 올라가고. 그게 목적이니까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데 근데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카카오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환경도 있고 거기다 또 정치 시즌이니까 걸려버린 거예요. 카카오도 우리 제도 안에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킬 건 좀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동안 딜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번에 그 걸려서 주가는 좀 급락을 했고 이제 좀 진정은 됐어요. 네. 김범수 소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아마 카카오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비즈니스를 할 거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서 이제는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세요. 이제 더 이상 맞을 매는 없어요. 다 맞았고 다만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이 확인하실 건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헬스 산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은 하겠지만 반영했어요. 주가가 예전에 15, 16 이걸 넘으려면 이제 남은 퍼즐은 해외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먹거리 해외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성공하느냐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업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니 국내에서 이제 누구나 알잖아요. 할 거는. 그래서 이건 카카오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카카오가 해외에서 이런 거죠. 앞만 봐도 해외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굳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외 웹툰도 지금 뭐 피코만가요? 일본에서 잘 하더라고요. 뭐 동남아도 진출했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온 걸 믿는다면 뭐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해외 쪽을 한번 보시고 해외 성과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 플랫폼 규제를 먼저 맞은 회사죠. 몇 년 전에 아마 기억하세요. 부동산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 이렇게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가격 다 나왔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그걸 유료화하려고 그랬거든요. 유료화하려다가 이제 완전 두들겨 맞아버렸죠. 뭐냐. 그래야지 무료로 다 풀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 포탈, 그러니까 이 당시 포탈이죠. 네이버 포탈이 언론사를 이제 장악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난리 났었잖아요. 막 그럼 우리가 무슨 뭐 하수인이냐 뭐냐 막 그래가 결국 뭐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네이버가 수긍하고 양보해버렸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냐면은 원래 기업 문화도 되게 좀 독특한 게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이혜진이 의장님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은둔형이고 김범수 소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돌격대장 스타일이고 약간 성격들은 다른데 근데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돌격 앞으로 안 해요. 선을 딱 그냥 지켜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 카카오페이가 뭐 중개 사업인가 이거 해가지고 한번 걸렸다기보다는 이거 하지 마라. 왜 너네가 뭐 펀드 상품을 막 비교해서 추천해줘 보험 뭐 이런 걸 하느냐.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근데 네이버도 뭐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거 매출 비중이 거의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미리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데미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네이버를 좀 더 봤던 거죠. 얘는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하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해외에서 이미 성과가 검증이 되고 있어요. 제트홀딩스 아시잖아요. 네. 그 일본의 야후제페하고 통합해가지고 점유율도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그 전자상거래 시작을 했고 핀테크 이게 점점 성과 나고 웹툰 사업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웹툰이 그 IP가 많은데 네이버가 좀 저는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마트하고도 협업을 했고 이마트에 지분 줬잖아요. CJ그룹하고도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 자기 자사주 지분 조금만 주면요 그런 회사 지금 5% 받아가요. 자기는 0. 몇 %만 주고 근데 거기랑 제휴랑 뭐가 좋냐면 자기 IP 이용해서 넘겨주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만들어주고 거기 돈 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네이버는 쇼핑하잖아요. 네이버 쇼핑이 있으니까 쿠팡하고 경쟁하는데 이마트 물류 이용하면 돼요.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런 제휴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양새도 좋아요. 네, 예, 뭐 굳이 뭐 특별히 얘가 뭐 인수해서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로 보이니까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또 확장성을 그러니까 확장성은 없는 확장성에서 주변의 우군을 늘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해외도 지금 잘하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세 개 중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가장 선호. 매달 저는 샀으면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오는 이렇게 해외 성과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걸 믿으시면 뭐 계속 정식 투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염성환 이사님 좋아하고 또 이사님이 나름 이렇게 그 커리어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성공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는 또 공부, 또 성공, 성장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이게 뭐 태도든 뭐 철학이든 능력이든 상관없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 없이는 저도 100%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운도 그냥 운이 온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유튜브에 나가게 된 게 100% 운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제가 회사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방송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각종 경제 채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10년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 일은 또 증권사 내에서 상담 일도 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매일 공부를 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방송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전혀 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시장 암흑기였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고 천대받던 시절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숨기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거를 뭐 나는 투자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식 투자 뭐 도박도 아닌데 왜 저렇게 좀 인식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제 본업을 하면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좀 많았어요. 성과도 안 나오고 좀 인식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증권사 직원이 신랑감이 1등일 때도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근데 이 주식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뭐 사람들 인식도 별로 안 좋았죠. 증권사 직원에 대한 인식도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뭐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 가족의 도움도 받았지만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하기 싫었어도 그냥 했어요. 어쨌든 이거 아니면 내가 뭘 하겠냐. 꾸준히 했어요.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해요. 루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증권사 보고서 보고 장중에 고객분들 오시면 상담해드리고 또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밤엔 또 미국 증시 어떻게 돌아가나 책 읽고 주말에는 뭐를 했냐면 제가 계속 요즘엔 책을 제가 바쁘다 보니까 예전처럼 못 읽지만 증권 서적이나 여기 뭐 소개해 주신 책도 많잖아요.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은 저는 한 번 읽고요. 계속 제 노트에 계속 필기를 다 해놨어요. 아웃풋으로. 네, 무조건 저는 해요. 한 번 읽고 책을 읽고 한 번 덮으면 머릿속에 잠깐 기억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노트로 요약하면서 보니까요.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했어요. 주말에는. 네. 그거를 계속 했어요. 뭐 주식이든 아니든 간에. 거의 10년 이렇게. 네,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그 삼프로 TV에 그 김동완 소장님이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우연이죠. 제 전임자가 나간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아침 시황을 하시던 분이 뭐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고 네.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나가는 경제 채널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워낙 유명한 채널이니까 뭐 회사에도 한번 어필할 수 있겠다. 여기 나가면 그래.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나갔는데 네. 이렇게 잘 될 줄 상상도 못했죠, 사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더 노력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 하던 거를 계속하는 연장선상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꾸준하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3프로 나가고 나서 이제 알려져서 연락도 많이 왔지만 네. 제가 하나 더 느꼈게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좀 겸손하게 대해드렸던 게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겸손이 물씬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방송국을 예전에도 다니다 보니까 네. 거의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작가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작가분들은 대부분 또 계약직이시고 네. 갑자기 막 프로가 없어지면 잘리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저는 웬만하면 그런 분들이 연락이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누가 이제 펑크가 났거나 저는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 심정을 아니까 그냥 나가서 뭐 내 시간만 되면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요. 올해 초였는데 그 작가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작가분들 중에 막 지상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제가 그때 그냥 좀 도와드린 것 뿐인데 별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 활동도 완전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걸 좀 잘해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가 별건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들도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근데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겸손하게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니까 나한테도 진짜 결국엔 도움이 되는구나. 그때는 그냥 뭐 내가 도움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당연히 없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도와드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소한 거라도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세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도와주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후에라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맞아요.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기버가 되라. 기버. 먼저 줘라.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주면 그 영업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책도 한번 읽어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짜 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수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애덤 그랜트 기브앤텍 나오는 전형적인 기부, 성공한 기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해드리니까 진짜 이게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어디 출연을 할 때 이런 것, 그러니까 그 먼저 제가 돈 얘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3프로 TV 나갔을 때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해서 출연료 얼마인지 물어보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 한 달이 지나도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출연료 없나 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대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출연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서 안 얘기인데 이 작가나 그런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좋대요. 예. 부담도 없고. 근데 돈부터 얘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이 계속 써주시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계속 방송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 거를 그냥, 뭐 돈 안 받으면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하는 그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런 것들도 나한테 하나를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운이라는 건 제가 느꼈던 거는 모든 게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기회가 오잖아요. 이거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실력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실력이에요, 사실은.
실력 없으면 저도 제 실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저는 제 10년 만에 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냥 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한 건데 인정해 주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다른 일 할 거 아닌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리고 기버가 좀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잘 됐을 때 겸손하시고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왜냐면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그시 놀아요. 계속 어깨뽕 빼라. 제 지휘로 계시다. 빼고 다녀. 요새는 뭐 그럴 제가 신경 쓸 겨를도 없지만 제가 사실 약간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올해 초에 여기도 나와서 이제 책 소개했지만 그때 책이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베스트셀러 1등이 예, 맞아요. 예. 진짜 어깨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때도 지그시 눌러버렸어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운이다. 근데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기고만장했으면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막대 있을 거고 노력도 안 했겠죠. 그럼 더 이상 없었겠죠, 사실. 연결도 안 됐겠죠. 이사님 말씀하신 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추구하는 거고 너무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더 이사님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고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